네, 오늘은 경제 한일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죠. 2차 대전 패배 이후 가장 빠르게 일어나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 2위에 오른 그런 나라죠. 그리고 한국은 그런 일본을 따라서 지난 50년간 계속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한국의 모델은 사실은 일본 모델이라고 봐도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로 시작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된 것도 일본의 소니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회사들을 그대로 본따서 지금 시스템을 가져왔죠. 그런 일본이 지난 10년간 계속 침체를 거듭하고 요즘 뉴스는 한국이 곧 일본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2018년에 이미 GNI, 그러니까 실제 국민소득이죠. 명목상 1인당 국민소득을 물가나 그 나라의 구매력 지수로 환산을 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 이미 작년, 재작년에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GDP죠. 가격 총합, 생산 총합을 국민 숫자로 나눈 그것도 올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엔화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 국민소득, 명목상 국민소득은 달러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인당 GDP 추세를 보면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추세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5년을 기점으로 약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징조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이런 게 요즘 이제 뉴스거리인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일본은 아직도 우리보다 선진국, 또 잘 나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지난 20년간 계속 침체되고 하락됐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분석 기사를 기준으로 한번 한국과 일본, 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검토해 보냐 하면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 IMF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명을 했죠. 그런데 그냥 우리 뉴스로만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 나라가 대단하고 우리 국민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자부심의 문제거든요. 자부심은 선진국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민들이 잘 사는데 이 자부심이 적죠? 그죠? 자부심이 적으면은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베 정권의 탄생이죠.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그런 포퓰리즘에 기반을 한 아베 정권이 오랫동안 일본을 통치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인의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트럼프라는 엉뚱한 지도자가 탄생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자부심이 무너진 건데요. 미국이나 일본이 전 세계 최고 나라가 된 것은 이 자부심 때문입니다. 제가 특파원 거기서 공부도 하고 특파원을 하면서 4년을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은 사실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한국보다 몇 배 떨어집니다.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이 리더 그룹에서, 특히 중산층 그룹에서, 그죠?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층에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인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인이다.
이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이죠. 근데 미국도 이제 그 자존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일본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부심이 떨어지는 건지, 자부심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침체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부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지금 정점에 왔잖아요. 정점에 왔는데 우리 자부심을 아직도 못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너무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가서 살아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천국인지, 그죠? 살아보면 압니다. 한국이 천국이라는 걸.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은 왜 저렇게 막강한 경제 대국에서 추락하는 나라가 됐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하나 나왔고요. 먼저 한국 기사를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판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후진국이다 이렇게 한탄을 한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전세계 2위에서 28위로 추락을 했다. 이런 기사로서 분석을 내놨거든요. 한국 경제의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력이 뒤졌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 나라가 됐는데 2000년 이후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디지털 기술력이 뒤처졌다. 그런 거고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거 있는 건 사법제도를 비롯해서 일본의 사회제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서 사회제도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일본이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제도도 계속 유지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침체했다는 거고요. 또 환경 후진국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일본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있지만 하위국에 속해 있습니다. 통계로는. 그죠? 하위 거의 뭐 10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을 신경을 안 썼고, 인권 후진국이다. 특히 자국의 인권도 그렇지만, 지금은 자국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류 전체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교육 경쟁력이 하락했다. 제가 벌써 15년 전에 미국 특파원을 했죠. 그때 MBA 졸업식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졸업하고 그래서 가보면은 한국은 그 당시에 외국인 MBA 졸업식생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한 학교에 10명 이상씩 많고 그랬는데, 캐나다가 이제 인접국이니까 많고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한 명 있거나 거의 없거나. 통계에 의하면 박사학위 취득자도, 일본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박사는 한 4분의 1 수준이고요. 그렇게 아마 그게 원인은 모르는 것 같지만 일본 학생들이 유학을 안 갑니다. 그냥 동경대, 경쟁이 무지 치열하죠. 를 비롯해서 일본 대학에 주로 진학을 하죠. 근데 일본 대학들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세계 대학 순위에서 거의 아시아에서는 최고를 점령했었죠. 지금은 점점 추락해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중국과 홍콩, 그죠? 싱가포르 대학들이 상위를 점하고 있죠. 한국을 그 다음에 점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일본이 하락했다.
그리고 선평등 후진국이다. 일본은 아직도 이제 기업체 경영진 계급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고위직이거나 이런데 여성 비율이 무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도 높고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진국에서 있어야 되는 당연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일본을 추락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경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력이 떨어진 거하고 교육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사회 개혁과 그죠?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사에서 해외 사업, 콘텐츠 사업을 할 때 일본 출장을 가보면요. 한국은 이미 온라인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미디어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은 거의 이동이 없었더라고요. 그 미디어 정책을 총무성에서 담당했는데 예전에 그 방송 위성부터 시작해서 전통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미디어는 막 시작하는 단계더라고요. 이렇게 미디어 분야만 보더라도 일본이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보다 한 15년 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미디어 분야가 그렇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력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한 15년 이상 뒤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은 산업화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이런 모든 원인이 기술, 교육 경쟁력의 하락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미국의 카네기 국제문제연구소의 리차드 캐치가 일본이 왜 한국한테 뒤처지는지 그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분은 뭐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했고 한국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 기준 실질 국민소득에서 2018년에 한국이 일본을 출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모델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대로 본따서 발전시켜 왔는데 왜 일본은 침체되고 한국은 계속 성장을 할까? 이 원인을 분석해서 냈는데 아마 이렇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리차드 캐츠는 90년대 말 이후 2000년 들어오면서 일본이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산성에서 특히 일본의 생산성이 1997년에 미국의 71% 정도까지 최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생산성이 미국의 63%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한국을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 시스템이 같다고 봤죠. 해외 수출 중심이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해외 수출 경쟁력이 국내 경쟁력보다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대기업 체제로 돼 있죠. 수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체제로 돼 있고 중소기업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데 약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일본은 원래 일본이 종신 직장, 그죠? 평생 직장 개념이었는데 일본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도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죠. 이 세 개가 사실은 해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그죠? 동남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요소는 경제 발전의 치명적인 장애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성장했고 일본은 그대로 주저앉았나? 이게 이제 이 양반의 분석의 핵심입니다. 특히 유럽은 국내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경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사실 국내 경제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은 나라고요.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은 조금 다르죠? 중국은 국내 경제도 크고 해외 수출도 규모가 큰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중심일 경우, 지금처럼 코로나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해외 수출 중심 경제에는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약 체질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 대기업 중심 체제는 너무 한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좀 어려워질 때는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는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직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데도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먼저 근로자 임금 증가율입니다.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물론 기업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너무 오른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그 나라 생산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특파원할 때 골프장에서 우연히 대만의 사업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5년 전이죠. 이분이 하는 말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한 대만 학생이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 학생보다 월급이 높았답니다.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대학 졸업생의 월급이 추월당했다는 겁니다. 대만이. 그러면서 한국이 더 큰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을 못했죠.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에서 나라가 성장할수록 임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치적 문제도 이렇고, 당시 최저임금부터 논쟁이 많지만 산업 체질 변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저임금에 유지를 하면 경제 체질 개선이 안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이동해야 되고요. 또 임금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경제 선진국은 대부분 임금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임금도 같이 정비례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GDP가 3% 올라가면은 임금도 3% 올라가고, 같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계속 정체가 됐답니다, 임금이. 그래서 아까 KBS 자료를 본 것처럼 2015년에 한일 실질 임금이 역전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지금 한국이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일본보다. 그런 임금 증가율의 문제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러려면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게 디지털 혁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디지털 혁신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디지털 혁신은 곧 생산성 증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로, 리차드 캐치가 뽑은 두 번째 요소로 디지털 경제 투자입니다. 디지털 경제 투자. 그 조사에 보면 한국은 세계 5위고요.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죠?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대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본은 53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디지털 투자에 거의 안 하죠. 이미 미디어도 한국은 거의 80%가 디지털 경제, 미디어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한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전통 미디어가 8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 거고요. 특히 특이한 건 리차드 캐치가 뽑은 특이한 사항은 HR 투자입니다. 여기서 HR 투자는 구성원 교육입니다. 종업원 교육.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이죠. 그거는 아마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니까 구성원들을 교육을 안 시키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캐치가 데이터로 비교한 거는 1960년대 한국의 HR 투자는, 그러니까 종업원들 재교육이죠. 대교육 투자는 일본의 6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종업원한테 교육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105%라고 합니다. 일본보다 많습니다. 훨씬.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일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도요타 모델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랬었죠, 한때. 리차드 캐치의 데이터를 보면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일본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한국은 정부 투자의 50%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투자하고 있고요. 일본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뭐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자기 자체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한국과 일본 경제 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하는 것을 따라하면은 일본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리차드 캐츠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캐츠는 마지막에 이런 기사를 그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도 이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게을리하면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20년이 넘게 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은 20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대 너무 잘 하다 보니까 그 승리에 취해서 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기존 사업에 몰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업은 그냥 조그만 회사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요. 사실 현대 기아차도 전기선 체제가 들어오면서 전기차로 급속하게 바꾸면서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모든 기관이요. 제가 지금 와 있는 대학만 해도요. 대학도 안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 혁신에서 거의 관심 없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했죠. 지금은 한국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한국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세계를 취재하면서 다니고 미국에서도 4년을 살아봤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수준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유태인이 수준이 높다라는데 거의 버금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리더 그룹 또 지도층들은 한국은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국제 경쟁력에서 상위권을 못 올라가는 것은 다 국가 경쟁력에서 그 부패 지수라든가, 그죠? 리더 그룹들의 투명성,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처지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은 상위권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게 높으니까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모든 국민이 뛰어난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면은 보통 양아치 짓이라 그러죠. 양아치 짓을 안 하죠. 지금 지도자들이 양아치 짓을 많이 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권도 매일 바뀌고 그런 이유고, 또 누가 리더가 돼도 금방 욕먹고 그러는 이유가 자존심들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존심을 갖고, 그죠? 자부심을 갖고, 또 철학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대단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